그러면 데이터 리터러시 이해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환이 있는 거하고 조금 내용은 다른데 교환은 실습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실습 부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리터러시 이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 실습하는 방법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 이전의 교육, 제 왼쪽에 있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디지털 전환 이후의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목표, 수업의 주체, 수업의 도구, 수업의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며 칠판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사는 이제 강의하는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거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학생들의 역할은 뭘까요?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교사의 말을 듣고 교사의 설명에 따라 답을 적거나 과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도구가 없으며 학생 개인의 데이터나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수업이 이제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의 목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길러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업하는 사회에 맞는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게 수업의 주체는 교사에서 학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공책과 교과서로 대표되는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학습 데이터로 바뀌어 나가는 수업 도구의 혁명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게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전수자의 역할에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습을 조력하는 코칭의 역할로 수업의 방법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설계 방법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슬라이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 교사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미래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설계, 해석, 연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정확히 해석하여 피드백을 주며 학생의 삶과 성장을 교육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연결 설계자는 이런 거죠. 뭐 앞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절된 학습 여정과 발달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요. 시각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는 네, 다리, 설계도면, 데이터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보 흐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정보 흐름 관리자들은 학습의 학습 진단, 그 다음에 성장 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정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6학년 담임 교사를 할 때는 졸업식 앞두고 이제 겨울방학 기간에 중학교에 학생들을 데려다 주면 중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학교 아이들 중 특이한 아이들 없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상위 학교급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학교 이제 많이 변화시켜야 되고 또 교사들이 해야 될 또 한 가지 역할은 문화 간 이제 번역자,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내 이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유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통 기록하는 양식, 교사 협업 문화, 학사 구조 유연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외 구축 환경도 있고요. 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학교 극간 이제 프로젝트 설계자,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내용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교사가 중학교 내용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 극간 프로젝트 설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공동 자업 및 공간 활용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주도 협업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사들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간 협력, 구조, 운영자 역할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환경 구축을 공간적 유연성부터 학생 성장, 데이터 기반 운영까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학교 외부적으로도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정책의 유연성, 교육과정 연계 지원부터 해서 지역사회의 연계 기반까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 교사의 역할이 뭐냐면 모델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사 역할은 디지털 윤리의 기준 제시자, 요즘 그 이제 생성형 AI가 학교로 많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교사가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은 AI 활용 시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출처 표기 등을 이제 교사가 솔선수범해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하고 온라인 행동의 모범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사들은 네,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학생들만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 촉진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 그 다음에 알고리즘 편향, AI 결과의 한계에 대해서 학생과 함께 탐구하고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포용적 디지털 환경의 조성자, 네, 디지털 시민교육 통합자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자원 및 공간 활용 조정자로서 역할, 학교 내 환경 구축,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교사의 역할, 뭐 진단 정보 수집, 그다음 데이터 해석, 피드백 설계, 성장 설계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마지막 인터프리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초등 국어 교과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중등 이제 수학 수업에서는 자동 채점 툴로 이제 정답률을 분석하거나 뭐 클러스팅 결과를 활용해서 학습 수준별로 보충 영상을 제시한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해볼 것들은 뭐냐면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 탐구 프로젝트로는 이제 협업 과정 속에서 이제 메타인지 체크리스트 결과를 통해서 팀워크 부족을 확인하고 중간에 협업 역할을 재설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사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AI 도구 연계 뭐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재단 연수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을 아마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적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도대체 학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데이터의 수집부터 네, 가공, 그다음 분석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엑셀에 입력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한글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 뭐 방법적인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손쉽게 수집해가지고 이걸 선생님들이 많은 노고를 들이지 않고 쉽게 정제하거나 가공해서 선생님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수집부터 좀 쉬운 단계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설문 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정제, 가공, 분석 이 네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단계는 제가 활용하는 것은 이제 어, 구글 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맞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폼즈를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즈 보이시죠? 자, 폼즈에서 만들고요.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교사 리더십 체크리스트와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이걸 활용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그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과정 중심 평가로 수업 시간에 그 어떤 데이터를 바로 학습 결과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리더십 체크리스트 할 건데요. 뭐 수업 시간에 갑자기 학생들의 뭔가 역량들을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통 하시죠. 설문 폼을 하려면 사전에 문항들을 다 설계하고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뿌리고 하는 이제 번거로운 작업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보통 이제 설문 그 양식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퀴즈 같은 거 만들거나 세양식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하셔도 되고, GPT에서 이제 문항을 만드셔가지고 직접 설문에 올리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 방법적인 것들 안내해 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제가 체크리스트 한 개 만들었거든요. 음, 보이시면, 자,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해서 계속 뭔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던 것들입니다. 여기 있네요. 체크리스트. 자, 교사 리더십 체크리스트를 해서 생성형 AI에게 뭔가 문항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설문 폼을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어떻게 긁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네, 자, 요렇게까지 긁어서 네, 복사하시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새 양식 만들기라고 해서 코파일럿 초안으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마 코파일럿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마 무료 버전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에서 이제 설문 폼을 만들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번호만 한번 따줄게요. 1번, 다음, 2번, 다음, 3번, 다음, 4번, 다음, 5번, 6번, 7번. 번호 안 따도 되는데, 일단 순서가 틀릴까봐 일단 번호도 먼저 따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번 하고 10번. 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별별, 샵샵에서, 네. 응답 형식은
리커르트시 5점 척도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설문 문항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안에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관하기 누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설문 문항이 다 만들어졌고요. 자, 제목은 체크리스트 2로 하고 네. 자, 그런 다음에 양식에 대한 제한이 3개 있죠. 세부 정보 보기에서 어, 설문 설정하거나 테마 설정, 응답률 향상. 자, 저는 테마를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보관하기 하면 테마가 적용되어 가지고 네,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종료 시간 설정한다든가 메시지 보내는 것 확인하는 거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마치. 네. 그래서 닫기 누르시면 네, 완성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가 이걸 활용해서 응답 수집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응답 만들고 링크 복사해서 이제 던져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한 7, 8분 남짓인데 제가 번호를 안 적고 하면 거의 한 3분 이내도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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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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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제출하면 네, 설문문항 제작과 동시에 네, 안내까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문답 보기 가시면 자, 이렇게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죠? 그래서 설문을 수집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면 설문 폼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손쉽게 하려면 또 뭐 코파일럿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면 손쉽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혹시 이제 나는 유료 버전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자료들을 다 긁으셔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얘를 한글 파일에 넣고, 네,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자, PDF 파일을 어디에? 네, 설문 폼에 가셔가지고, 네, 빠른 가져오기 보이시죠? 그래서 워드 또는 PDF 파일 선택해서 여기다가 워드 또는 PDF 파일로 내용을 올려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항들을 만들어 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따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글 폼즈에서는 아마 이 파일 가져오기 기능이 없는데 자, MS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파일 가져오기에서 문항들을 이제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이제 가져와서 문항을 만들고 거기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응답하면 학습 데이터가 모인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방금 이제 실습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죠? 일단 이제 제거하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해야 될 것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리더십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봅시다. 자, 만들었다라고 보면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보셔야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봅니까? 이런 식으로 보죠. 응답 보기에 들어가서, 네. 응답 보기에 들어가서 응답 개요 상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보죠. 변명,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보고, 아, 이렇게 답변을 했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네, 복사본 다운로드라고 이제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장점은 뭡니까? 뭐 안전하게 그 설문 응답 받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엑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오히려 이제 구글 폼즈는 더 쉽게 돼 있죠. 설문 폼하고 구글 이제 스프레드시트가 잘 연계가 돼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설문 폼에다가 응답을 하게 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착착착착 이제 기록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제는 이제 MS 폼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여기에 결과창에는 보이긴 했지만 엑셀에서 이게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에서 자동으로 이게 계속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과정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구현하려면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냐면 이런 방법을 거쳐야 되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 잘못했네요. 자,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1번. 자, 화면에다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1번. 네. 수집. 폼즈로 수집한다. 네. 폼즈로 수집. 폼즈로 네, 수집한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 폼즈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내가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줍니까? 2번. 네, 이건 뭐 MS의 도구를 한정하는 겁니다. 자, 쉐어 포인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있습니다. 자, 쉐어 포인트. 어, 제가 영어로 틀렸네요. 포인트. 네.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클라우드로 이 학습 결과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안 보내지니까 얘를 보내게 하려면 뭘 활용했냐면 네, POWER, 파워 오토메이트. 대실습 교환에도 이렇게 이제 폼즈 수집하고 쉐어포인트로 가기 위해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실습 교환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더 쉬운 방법이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안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가공하려면 얘를 불러오는 곳이 어딥니까? 엑셀. 틀렸네요. C입니다. C. C. 네. 엑셀이나 네,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도구인 아이고 네, 파워 네, BI와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1번, 2번, 3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네, 데스크탑용 엑셀에서 열기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네, 밑에 게 복사본 다운로드고요. 자, 위에 거는 열기입니다. 열기. 그래서 여기 결과 자료를 계속 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을 거니까 난 이 파일을 일단 열기만 할게 라고 하는 게 열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열어주시면 하면 되니까 제가 열려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려있는 것들. 자, 이거 열려있죠? 오늘 해봐야 되는 과정이 여기 대시보드까지 만들어 보는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폼즈에서 열기. 이 양식은 다른 통합 문서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폼즈로 이동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폼즈에서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데이터 등록 잘 안 왔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네, 새로 고침해서 데이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자, 이건 4개고요. 자, 밑에 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똑같은 파일인지 다른 파일인지 제가 살펴봐야 되니까 자, 한번 볼게요. 아마 똑같은 파일일 걸로 같은데 똑같은 파일 맞습니다. 100% 동기화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해보고 한 개가 더 들어왔죠, 데이터가. 자,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5개 들어왔고, 자, 여기에서 폼즈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할까요? 어, 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꺼져버렸네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열려서 됐죠. 자, 다 응답이 5개고 여기에도 5개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답변을 해볼까요? 다른 항목으로. 네, 다른 항목으로. 이건 체크리스트 2네요. 체크리스트 2고 응답 수집해서 응답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자, 그래서 결과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받아지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걸로 한번 해보냐면 네,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자, 테스트로 하고 초등학교. 자, 그런 다음에 2점, 3점, 4점, 5점, 뭐 4점, 3점, 2점, 1점, 그 다음 5점, 네, 5점.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제가 제출하면 여기 이제 엑셀 결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제출과 동시에 한 명의 데이터가 엑셀 파일에 바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왔죠? 네. 바로 들어왔고, 제가 여기 이 데이터들을 어디에?
네, 여기에 폼즈 가서 그 폼즈 테이블에 가서 얘가 저를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 고침 하면 이제 자, 좀 이따 6번 들어올 겁니다. 6번 들어왔죠? 제가 이 데이터를 정제한 겁니다. 정제했고 이걸 정제한 결과를 대시보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한 번만 더 새로 고침만 해주면 끝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어, 데이터들이 다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왜 4개밖에 안 보이냐고요? 제가 여기에서 2개를 이름을 안 적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데이터를 빼놔서 지금 대시보드 상에는 4개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보이시죠? 그래서 결과 데이터들이 이렇게 손쉽게 잘 보인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한다면 데이터 그 마이닝의 전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데이터 리터러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가장 손쉬운 폼즈를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의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을 한번 해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제가 이제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시죠? 자, 보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데이터를 남겨놓고 자, 다른 파일을 활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체크 2다 하고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했습니다. 자, 2만 저장했고 자, 얘를 한번 다 없애볼게요. 자, 어떻게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아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조차도 제가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빈칸이 되겠죠? 됐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자동화할 것도 없습니다. 없죠? 가져올 수 없다고 돼 있죠? 자, 가져올 수 없다고 돼 있고, 제가 일단 거기 설문 폼에서 자료를 받으면 자, 이 화면만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대시보드도 제가 일단 삭제해 볼게요. 뭐 나중에 한 개만 만들어 보면 될 거니까 자,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원래 저희가 받는 데이터 끝입니다. 얘도 삭제하고. 자, 새로 열면 이 데이터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명, 두 명, 3명, 4명, 5명, 6명의 응답 기록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엑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자, 이제 정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정제를 정제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에서는 보통 열기 하셔가지고 파일을 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방법 있죠.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네,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예, 1번 2번은 네,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테이블 목 범위에서 얘가 2번입니다. 테이블 및 범위라는 것은 이 엑셀 파일 안에 있는 테이블 또는 범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데이터를 왜 가져와야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데이터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셀 자체에서는 데이터를 정제하려면 굉장히 많은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엑셀 안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은 뭐냐면 파워 쿼리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는 강력한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엑셀에서 큰 장점입니다.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엑셀에서 파워 쿼리를 많이 이용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거랑 똑같이 나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맞죠?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이 여기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도 그대로 받아져 있는데 저는 이걸 데이터들을 이제 지금부터 가공할 예정입니다. 가공. 자, 가공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얘는 순서이기는 하지만 아이디라고 해서 첫 번째 아이디하고 두 번째 아이디, 2번 아이디를 1번 아이디하고 2번 아이디를 합쳐서 3번이 되냐? 그렇진 않죠. 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부 다 고유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가 아니라 네, 텍스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텍스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은 설문을 시작한 시간과 설문을 완료한 시간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해서 체크하실 수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저는 뭐 시작 시간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시작 시간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여기 달력처럼 생긴 거 클릭하셔서 시간을 제외하고 날짜만 바꿔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만 바꿔서 넣을 수 있죠. 다음에 전자메일은 제가 안 쓸 거니까 제거. 이름도 값이 없으니까 제거. 별명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내려서 만약에 없는 것들만 하고 지우고 싶으면 널만 체크 해제하면 네, 빈 값들은 다 없어지고 네, 값들이 차 있는 것들만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학교급 남겨놓아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2점, 4점, 3점,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점 할 때 2점은 2점 더하기 4점 한다고 6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로 인식되어 가지고 텍스트끼리는 아무리 더 하더라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하고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값을 바꾸는 거예요. 찾을 값, 점. 그래서 바꿀 항목 빈칸 하면 점이라는 글자가 전부 다 사라지겠죠? 됐습니다. 다 사라졌고요. 자, 그런 다음 뭐 할 수 있습니까? 2점, 4점, 4점, 2점은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정수겠죠. 정수로 지정. 여기도 정수로 지정. 여기도 네, 정수로 지정. 그래야 나중에 평균도 구하고 할 거니까 정수로 지정. 그 다음 정수로 지정. 전부 다 정수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 엑셀이나 파워 BI와 같은 것들을 공통교환이다라고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많으신데 대체적으로 파워 BI에서 쿼리를 잘 활용 안 하시고 그대로 뭐 로드 하셔가지고 BI에 보여주거나 뭐 엑셀로 보여주는 선생님들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 어, 엑셀이나 파워 BI의 쿼리를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선생님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 하지 마시고 데이터 변환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로 다 바꿔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정제가 끝났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지금은 피벗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벗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는 뭐냐면 속성값, 속성값, 속성값이 한 줄에 여러 개 있는 게 피벗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5년 6월 16일에 예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초등학교 학생께서 1번에는 2번, 2번에는 2번에는 4, 3번에는 3, 4번에는 얼마 해서 쭉 적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국수 4과 0 시험을 쳐가지고 뭐 1번 홍길동 학생 국어 70점, 사회 40점 이렇게 한 테이블로 쭉 나타내는 것은 피벗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피벗이 안 되어 있는 상태는 뭐냐? 라고 하면 속성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값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이디도 여기에 값을 설명해 주는 거고 시작 시간도 값을 설명해 주는 거고 별명, 학교급도 값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값은 한 개만 있고 나머지 설명값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뭐 어떤 거냐면 피벗이 해제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벗을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피벗을 해제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항목들을 선택해서 다른 열 피벗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피벗을 해제하고 싶은 항목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열 피벗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왜 어떤 방법을 쓰냐라고 했을 때 항목이 속성값이 많은 경우에 속성값은 많고 설명하는 값이 적은 경우에는 요 앞에 세 개만 선택해서 다른 열 피벗 해제를 하고 속성값이 적은 경우에는 얘만 선택해서 네 그냥 열 피벗 해제를 시켜주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벗 해제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값 하나만 가지고 있죠. 값 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명하는 값입니다. 설명하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 대해서 값은 2고요. 1번 문항의 설명 내용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1번 문항의 학교급은 초등학교, 1번 문항의 별명은 예비, 1번 문항의 시작 시간은 6월 16일, 1번 문항의 아이디는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는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 6번 문항, 7번 문항, 8번 문항, 9번 문항, 10번 문항.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열 피벗 해제를 한번 시켜줬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있냐면 설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GPT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실천 중심 리더십이라고 해서 리더십에서는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 협업 촉진형 리더십에서는 3번 항목과 4번 항목. 그 다음에 학생 성장 지원 리더십에서는 5번 항목과 6번 다 그래서 두 개의 항목씩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항목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묶어서 뭐 평균을 내야 될 일이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특성에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학생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정한다. 점점해서 실천 중심 리더십 이라 되어 있고 밑에 거 한번 더 클릭해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실천 중심 리더십 점점 되어 있고 나는 데이터 기반 뭐 뚱뚱뚱 해서 공유하고 있다. 점점 실천 중심 리더십.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열을 분할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로? 설문 문항을 설명하는 뭐 각종 리더십 이름으로 분할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은 여기 특성을 클릭하시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네, 열분할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분할 한번 눌러 구분기호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왜 구분기호를 하냐면 여기 1번에 보시면 구분기호가 어떤 거 있어요? 모든 항목에 이 구분기호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보입니까? 공통적으로 든 거. 네, 여기에 점점이 공통적으로 있죠. 그래서 점점을 기준으로 좌와 우를 구분해 주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열분을 하셔서 구분기호 하셔가지고 점 몇 개입니까? 점 두 개. 네, 점 두 개를 기준으로 좌와 우로 구분을 하자.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얘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죠. 오,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 누르면 조정한다 라고 해서 끝났고요. 얘는 특성 한 개 더 나와서 실천 중심 리더십이에요. 1번 항목, 2번 항목 두 개가 똑같은 실천 중심 리더십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네, 문항이라고 하고요. 네, 문항이라고 하고 얘는 더블 클릭해서 리더십이라고 합시다. 되셨죠? 이제 값, 값은 또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점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점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디, 시작 시간, 별명, 학교급, 문항, 네, 리더십, 그 다음에 점수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파워 쿼리가 좋은 점 뭐냐면 현재로는 이렇게 6명까지만 응답이 돼서 6번까지 있는데 나중에 7번째 응답자가 또 응답을 하더라도 이 쿼리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이건 뭐냐면 적용 단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했던 적용 단계를 자동으로 다 밟아서 자동으로 7번 다 정제되어 있는 값으로 7번을 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랑은 그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단계가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와 같은 뭐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누르면 되냐면 홈 버튼에서 닫기 및 로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닫기 및 로드 하면 시트 관계도 생기면서 우리 아까 봤던 시트 나타나죠. 오피스 폼즈 테이블이라고 하는 시트가 나타난다. 라고 이제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점수 분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해보실 수 있습니까? 데이터 리터러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가공, 즉 차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얼마든지 이걸 반영해서 차트를 만드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만드는 방법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두 가지만 시간 날 때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바로 표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 이름 보이시죠? 네, 표 이름 얘가 표 이름입니다. 표 이름 오피스 폼즈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표로 설정되어 있다. 어디 있냐? 삽입에 가신 표 만들기 해서 표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뭘 할 거냐라고 봤을 때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다. 그 피벗 테이블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차트를 만들어주면 역동적인 차트를 엑셀에서도 얼마든지 구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파워 BI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BI로 하든 엑셀에서 하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죠? 자, 표 범위는 오피스 폼즈 테이블이고요. 네, 새 워크시트로 해서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저는 좀 잘라 보도록 해요. 잘라서 여기 말고 다른 데 좀 보내놓고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 이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보내놓고 자, 어떤 거 해보고 싶습니까? 홈지에 평균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싶죠. 리더십별로. 자, 그래서 리더십을 행에다 집어넣고 했더니 5가지의 리더십이 뜨고 자, 그런 다음에 점수 떴습니다. 근데 떴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계 점수라고 나와 있죠. 합계 점수. 저희는 합계 점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균 점수가 필요한 거니까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는 각 필드를 성을 설정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값필드 설정. 네,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네,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뭐 하시면 됩니까?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평균 선택해서 확인. 오, 잘 나왔습니다. 굉장하죠? 평균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평균 만들어졌고요. 자, 이 평균 가지고 자, 자릿수를 좀 줄여볼게요. 네, 너무 기니까. 자, 여기에 이제 이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고, 피벗 테이블을 반영해서 만드는 차트를 피벗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차트와 피벗 차트는 많이 다릅니다. 자, 피벗 차트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여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피벗 차트. 여기 있죠? 도구에 Quella Marinimena. 피벗 차트 있습니다. 네, 피벗 차트 클릭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피벗 차트 클릭하시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보이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봤고요. 자, 엑셀에서 표를 잘 만들려면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애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른 데 연수하러 가셨을 때 설명해 주시면 돼요. 피벗 차트와 그냥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다르죠. 요거하고 요거하고가 생기는 거에 그냥 차트 만들 때와 피벗 차트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이제 선택할 때마다 다르게 결과값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벗 차트가 훨씬 더 강력해요. 다른 것보다 일반 차트보다 훨씬 더 상호작용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걸 슬라이서로 조정할 거니까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뭐 하면 됩니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요거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축 숨기기라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숨기기 없어지잖아요. 그럼 일반 차트와 똑같은 이제 상황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약 없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제목도 없애고요. 자,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저희는 뭘 하냐면 네, 저희는 뭘 하냐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집어넣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게 있죠? 자, 요만큼 선택한 다음에 색깔 채워가지고 검정색으로 한번 채워보고 자, 그런 다음에 위에는 검정색 채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색깔은 진한 파란색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다음에 네, 뭔가 써야 되겠죠? 어,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체크리스트라고 글자 쳐주고요. 네, 그래서 26 정도면 적당하네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만들고 저희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붙일 거예요. 근데 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삽입에 가셔가지고 도형에 가셔서 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되셨죠? 자, 이런 다음에 저기 노란색을 땡기면 이렇게 사이드의 라운드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 없음. 다음에 다만 도형에서 그림자 있게끔 해주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위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표는 어떻게 됩니까? 맨 앞으로. 자, 앞으로 와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위에 올려주시고요. 해야 될 게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표 지금 클릭하고 있어요. 표 클릭하고 있어요. 자, 채우기 내려주시고요. 네. 흰색 채우기 됐는데 저희는 뭐 할 거냐면 바로 이거 할 겁니다. 채우기 없음. 채우기 없음. 투명해졌죠? 자, 투명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줍니까? 테두리도 선 없음. 어, 없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거 1, 2, 3, 4, 5 사실 이거 필요 없죠? 1, 2, 3, 4, 5 선택하고 이걸 축서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축서식 선택하고 삭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가 너무 크죠? 글자만 조금 줄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막대바 색깔을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어이, 완전 빠래졌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올리고 네, 올리시고 거의 다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한 개만 더 합시다. 이 그 막대 차트의 값을 모르니까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에 가시면 다 안내드릴게요. 디자인에 가시면 1번. 자, 그런 다음에 어디 갑니까? 추가 차트 요소 추가 여기 2번. 네. 하셔가지고 3번은 뭐 하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여기 데이터 레이블 요게 3번입니다. 3번. 얘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랩을 가셔서 데이터 위에 거 데이터 랩 잘못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랩을 위에 거 가셔가지고 바깥쪽 끝에다가 점수를 보이게끔 해주면 이 막대가 뭘 의미한다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니까 네, 여기에서 텍스트 좀 더 진하게 하기만 하면 될까요? 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숫자 값은 조금 키우고 진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간격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간격 너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절해서 두껍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마치 이런 둥근 기둥 삼각형 안에 표가 그려진 것처럼 착각되는 이제 뭔가 이미지를 얼마든지 그려 넣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뭐만 넣어주면 됩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네 개 중에 한 개만, 한 개 또는 두 개만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여기 둥근 모서리 해서 제목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도형 채우기, 이게 낫겠네요.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고, 텍스트 편집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라고 해서 적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얘들하고 옆에 거. 그래서 전부 다 그룹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 나머지 뭐 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뭔가들을 시각화 도구를 시각화 결과를 뿌려줄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이 중에 한 개만 더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슬라이서 만드시면
끝입니다. 슬라이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스는 어떻게 만드냐고요?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누른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의 분석에 가시면, 네,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뭐 있냐면 슬라이스 삽입이라는 거 있습니다. 맞죠? 슬라이스 삽입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 삽입. 그래서 저희 뭐 할 겁니까? 학교 급에 따라 가지고 한번 맞춰봐야 할 거니까 학교 급 선택. 그런 다음 확인. 자, 그랬더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나왔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눌러볼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할 때마다 값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들을 대시보드를 4개를 다 만들어서 해보시면 또 데이터 수집부터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정제하고 그 다음 엑셀에서 마무리 가공하면서 차트를 만들고 이 차트를 활용해서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는 분석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길러야 되는 역량 중에 한 개다. 어렵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를 만들면서 원하시는 표들을 만드셔가지고 특정 학생 또는 특정 학교급 또는 특정 반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경향성을 가지면서 뭔가 이게 표들이 움직이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구나 라는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한 개만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만들 때는 차트 한 4개 정도 만들어서 하나의 대시보드를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하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슬라이서도 여러 개 만들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거 빼먹으면 나중에 4개를 만들고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 이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복사했어요. 사실 복사한 것도 더 차트는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차트는 이미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이동하면 움직이는 거 상관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 해볼 거냐면 저희는 평균을 구했잖아요. 자, 평균을 구했다면 여기에서는 뭘 구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학교 급에 따라 가지고 평균 점수는 어떻게 달라지냐? 네, 학교 급별 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고요. 학교급별 디지털 리터러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삽입하셔가지고 피벗 탭을 한 개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기존 워크시트로 가셔가지고 자, 기존 워크시트로 가셔가지고 옆으로 쭉 당기셔서 이쯤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네, 그럼 똑같은 나타나. 학교 급별이 필요하니까 학교 급이 여기 나오고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점수가 여기에서 나오고 저는 점수를 뭘 하고 싶냐면 평균을 하고 싶어요. 자, 평균을 하고 싶고 자, 이번에는 학교 급별 해가지고 이제 피벗 차트라는 게 넣어볼 건데 피벗 차트 한번 넣어볼게요. 학교 급별 꺾은 선정도 있고 가로막 대형도 있어요. 저희는 가로막 대형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배웠죠? 피벗 차트하고 그냥 차트의 다른 점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온다.
필드라고 하죠. 필드 다 숨기고요. 자, 요약 삭제하고, 다음 요약 삭제하고 하면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얘 색깔을 쨍한 파란색으로 바꿔주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얘 목록 필요 없습니다. 축소식에 있는 것들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자, 그리고 자, 아까 했던 거 있죠? 어떻게 뭐 했습니까? 거식에서 채우기 없었죠? 채우기 없고 테두리 없었죠? 없고 자, 이거 거의 레어한 것들로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놓고 싶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막대를 클릭하시고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추가 요소 데이터 레이블 위에 겁니다. 바깥쪽 거 이렇게 점수를 나타낼 수 있게 적어주고 얘를 좀 더 글자 키운 다음에 진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해주면 되는데 제가 왜 하냐면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눌렀는데 여기 있는 차트는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차트는 안 움직여요. 왜냐면 여기 있는 차트를 보고 제가 슬라이스를 만들었지 여기 있는 차트를 보고 슬라이스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하나의 슬라이스로 두 개를 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 슬라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조금 더 하자 그랬어요. 슬라이스 클릭하셔가지고 1번 클릭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예, 한 다음에 요거 보고서 연결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연결해주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번입니다.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 보시면 체크가 피벗 테이블 1, 2, 3 맞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었다. 자, 그래서 어떤 걸로 연결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든 3일 거니까 3 연결하면 보이십니까? 자, 두 개가 동시에 다 움직이는 거. 네. 그래서 두 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 해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제해서 슬라이서 한 개로 여러 개의 피벗 차트들을 이동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까지 제가 기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정도 더 채우고 슬라이서도 몇 개 정도 바꾸시면 슬라이서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슬라이서 스타일에서 얼마든지 수정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되니까 저는 제가 만든 슬라이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네, 비슷하게 나오죠. 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실습하시면 실습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워 쿼리에서 정제하고 엑셀에서 뭐 피벗 차트를 그려가지고 가공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전부 다 훑어보면서 살펴봤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습 과정이니까 여기까지만 보고요. 어차피 뭐 차트 만드는 건 똑같은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구하느냐 라는 것이 이제 아마 선생님들의 앞으로의 미래 역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공통교환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